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OC 토크의 진행자 조대식입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요즘 최고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반기문 총장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 총장님, 최근에 제가 이 회고록을 출간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총장님 그 최근 그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 나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 또 이런 것을 세계 지도자들이나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앞으로 세계가 좀 더 아주 화해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10년간의 그 경험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간의 한 일을 한 300 몇십 페이지에 그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또 한반도의 그 평화 문제, 또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거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등등에 관해서 잠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책을 쓰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좀 더 이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세계 평화, 지속 가능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좀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좀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총장님께서 재단을 또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또 해외에도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단인지 그리고 또 재단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사무총장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러려면은 어떤 좀 조직이 있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제가 대사 생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그 제3본부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기 때문에 비엔나죠. 오스트리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또 이 쿠웨이트 정부 이렇게 세 정부가 합의해서 준국제기구로서 반기문 센터 for 글로벌 시티즌스 그 세계 시민 정신을 위한 반기문 센터를 마련을 했고요. 또 제가 사는 곳 거주하는 게 국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2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두 재단을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주로 그 젊은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세계 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을 하고 또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양성평등, 또 인권 문제, 또 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좀 차별받지 않고 21세기에 맞는 이러한 좀 보다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는데, 아직도 기여하는 건 참 별로 크진 않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2015년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이 파리 협정의 산파이자 설계자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 협정이 타결 과정에서 상당한 고비도 있고 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정이 어떻게 타결됐는지 또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시민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취한 거는 아주 최근입니다. 사실은
그 우리 인류가 그 산업혁명을 한 200여 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오로지 그 경제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이 자연을 그 상관 안 하고 그냥 계속 일로 그 산업 발전에 매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 지구의 그 기후 환경이 피폐해지고 그런 걸 우리가 몰랐는데 제일 먼저 그 1992년에 들어서서 이 교토 그 협정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채택이 됐고 그것이 발효가 5년 후에 1997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교토 프로토콜이 발효됐을 때 1977년에는 미국, 일본, 카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탈퇴를 하고요. 제일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중국이라든지 인도 또 OECD 국가인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은 개도국으로 분류돼서 아무런 그 의무가 없었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이러한 그 교토 프로토콜이 됐죠.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없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7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가 아무런 손을 놓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였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고 지금 사실 공화당 정부는 지금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입 탈퇴를 미국이 2번을 한 겁니다. 부시 대통령한테 제가 제일 먼저 그 2주 만에, 취임 2주 만에 그 2007년 1월 16일 날인가요? 제가 백악관에 가서 그 기후변화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 이거 미국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쳐다도 안 보죠. 쳐다도 안 보고. 그 사실은 뭐 우리는 중국이 하는 만큼은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야간 제가 정상회의를 한번 소집을 할 테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보자. 이렇게 하고. 제가 2007년 9월 달에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직접 또 백악관에 2번째로 갔습니다. 하여튼 7월 달에 가서 9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니까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뭐 하여튼 참석은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그 곤란스럽게 된 것이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서 유엔에 와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연설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연설을 안 했습니다. 모든 국가 정상들이 와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연설했는데 그래서 저녁을 그 만찬을 모셔서 별도의 그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뉴욕에 오셨을 때 이제 만찬을 따로 그렇죠. 30여 개국 그 콘디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사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 좀 망신스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부시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해야 된다. 총회에서는 안 했더라도. 그래서 제가 하여튼 30여 명의 그 중요한 국가들의 정상들을 모셔서 그 워킹 디너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을 미국의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시작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저를 지지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12월 달에 그 처음으로 또 이 기후변화에 관한 그 당사국 총회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습니다. 소위 그 발리 로드맵이라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되는데 발리 로드맵이 미국의 반대로 계속 진행이 안 됐었죠. 나중에 이제 제가 발리를 한 번 갔다가 다시 2번째로 마지막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 발리 로드맵이 분명히 채택이 돼야 된다. 저는 나중에 제가 연설을 잘해서 채택이 됐는지 알았는데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단을 해서 된 겁니다. 그거를 2009년에 부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했지 않습니까? 퇴임하기 전에
저와 우리 철을 불러서 예. 오찬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환송 오찬에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갔더니 우리 내외만 부른 겁니다. 예.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참, 당신 보니까 기후변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 예. 제 감명을 받았다. 근데 발리 로드맵 때 이것이 완전히 이제 파탄이 되게 돼 있는데, 그때 미국 수석 대표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예. 지금 우리 때문에 이 파탄이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무슨 입장이냐? 아, 물론 이것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예. 아주 극적으로 해서 9년간의 상황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쭉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총장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은 조건 없이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씩 용서를 한다. 그러나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워딩을,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절실하게 심각하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걸 환기시켰는데 제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걸 제가 인용을 했죠. 예. 자연은 자연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이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하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솔선수범이라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극을 갔고 북극을 제가 4번을 갔습니다. 거의 아주 어려운 데죠. 빙하가 녹는 위에서 제가 세계적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빙하가 녹고 있다.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호소를 한 겁니다. 궁금한 게 이제 기후변화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이 있고 정부가 이제 그 중심에 있긴 하지만 우리 시민 개개인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모인 NGO 단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쪽이 또 해야 될 역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이쪽 시민사회 쪽에서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저는 모든 국제회의, 특히 지속가능발전회의라든지 기후변화회의에 갈 때마다 제일 감명 깊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사회, NGO 대표들입니다. 예. 그분들은 어떤 정부의 어떤 맨데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기후변화나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 단체를 조직을 해서 자기들 경비로 예. 이렇게 이제 와서 고생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시민단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이것은 우리나라도 좀 중요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이 기업을 하는 경제 지도자들이 예. 시민단체의 협조나 지지 없으면은 어떤 일을 이루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DG의 17번째 항목이 글로벌 파트너십. 예. 글로벌 파트너십은 정부, 기업, 그 다음에 시민단체. 예. 이 트라이파타이트, 3자 간의 어떤 협력 관계가 공고해야 된다. 예. 이것이 아주 SDG 17번에 아주 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제가 늘 강조를 하죠. SDG 아무리 중요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또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은 정책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보조금은 정부 단체에서도 주고 뿐 아니라 이 기업체 같은 데서도 많이 그 예. 보조를 하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들 언론을 무관의 제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의 3부처에 4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부처의 역할, 다른 또 이 무관의 제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예. 그 시민사회 단체다. 예.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또 그분들의 그 경청이 어떨 때는 좀 과도하다 예.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그걸 그 경청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이렇게 해가면서 그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참 많이 회의를 하고 교류도 하고 만나고 접촉도 하시고. 조율을 예,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예. 기후변화 이렇게 하는데 좀 정부가 좀 더 열의를 낼 수 있도록 예. 좀 견제 역할도 해주고 견제 역할하고 또 목소리를 보완 좀 역할도 해주고. 목소리를 좀 높여라 예. 이런 그 이야기를 예. 했죠. 지금 뭐 재단 반기문 재단의 또 주요 과제이기도 하고 또 지구촌의 지금 주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DG라고 영문 약자로 부르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으로 계실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타결하는 게. 이게 사실 15년짜리 이제 장기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SDG라는 이름의 장기 목표를 타결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15년 MDG라는 이름의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장님으로 2007년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MDG라는 것의 실행을 다 해야 되고 또 새로운 15년 거를 준비하는 이런 거라서 사실 두 가지 하나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에 이 SDG를 타결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게 좀 어려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유엔이 SDG를 발표했었을 때가 유엔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5년. 예. 70년의 그 당시까지 유엔의 역사상 세계의 그 발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아주 야심적이고 가장 미래를 보는 이런 그 정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예. 자부를 합니다. 물론 그 전신이 이제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였는데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는 우리가 이제 2000년을 맞으면서 그때 전 인류가 흥분을 했습니다. 예. 2000년을 맞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그 몇 달간의 준비 기간을 짧은 준비 기간을 예. 거쳐서 그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제시로 해서 8개의 그 어떤 목표를 제시를 예. 했죠. 근데 이 8개가 주로 그 개도국을 위한 겁니다. 이 가난 극복이라든지 질병 예방, 예. 뭐 이런 교육, 이런 것이 이제 8개가 다 있는데 주로 질병 예방이 많습니다. 뭐 말라리아 예방이라든지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빈곤하고 질병이 이제 초점에 들어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나 이제 2015년이 됐었을 때 MDG가 이제 끝이 났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룩했던 것은 그 아주 극빈층을 반으로 줄이자. 예. 그게 이제 골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됐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중국 하나가 잘했기 때문에 평균 숫자가 올라간 겁니다. 통계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도 초등교육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 근데 초등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2015년에 6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문에도 못 가보는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SDG는 좀 더 격상을 한 겁니다. 예. 격상을 해서 그 2030년 되면은 소위 그 2,000원 가지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초등 넘어서 중등교육까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한 단계 올린다. 예. 등등 여러 가지 이걸 예. 상향을 한 겁니다. 상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기후 변화가 들어가 있죠. 예. 기후 변화는 그 SDG의 그 13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나머지 16개 조항은 어떤 정치적인 선언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됐고 예. 13번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따로 떼내서 조약 형태로 만든 겁니다. 예.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예. 모든 나라가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 벌써 SDG가 된 지가 지금 올해가 2021년이니까 6년이 지나갔죠. 예. 거의 이제 반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 저 사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팬데믹 코로나하고 협쳐갖고서 모든 재원 이런 것이 지금 코로나로 다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도 잘 동원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는 금년부터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모아서 이거를 개도국들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타겟가 없이. 예. 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지금 사실은 아주 $1,000억, 턱도 없이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지만은 매일 연설할 기회나 언론 인터뷰가 있을 때 예. 그런 걸 갖다 강조를 하죠. 예. 강조를 하죠.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이 만든 이 목표, SDG라고 하는 이 목표는 우리가 개발 분야 또 개발 협력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가르치는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위 어떤 헌법과 같은 이런 또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어떤 지향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목표인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이 SDG에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사실 이게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 동원도 또 현실적으로 더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6년, 7년째 되고 앞으로도 또 한 7, 8년이 남아 있지만은 남은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힘을 보태느냐 또 이 실행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결국은 많이 방향이 바뀔 것 같네요. 이건 저는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정치인들, 예.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같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SDG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좀 참 안타깝다. 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은 기후 변화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SDG의 16개를 또 다 그대로 하면 기후 변화는 또 자동적으로 되는 이래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기후 변화 쪽만 보고 있어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발표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걸 균형되게 모든 문제에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SDG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도 균형추죠. 한다. 그렇죠. 볼 수 이게 있겠네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 SDG라는 이러한 이제 유엔이 만든 어떤 보편적인 이런 목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에 기업에서는 이제 ESG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ESG 경영 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ESG라는 것이 어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윤만을 생각하던 기업에서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렇죠. 또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인데 사실 이 ESG가 최근에 이렇게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좀 부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 실패로부터 경험을 얻어서 성공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가 네. 해보니까 안 되고 왜 이게 안 됐느냐 이걸 검사하고 참 반성하다 보면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예. ESG가 대개 이제 그러한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자기들 그 이윤 추구가 지상의 목표로 알고서 계속 탄소 가스를 뭐 내보내는 예, 거 생각 안 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또 그냥 이윤에만 이제 집착을 했던 거죠. 예, 예. 이러해서 유엔이 그 2004년에 그 MDG의 이 일환으로서 그 UNPRI라는 걸 발표합니다.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예. PRI. 그게 ESG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출발점. 모체가 되는 모체가 거죠. 되는 모체가 거죠. 되는 거. 예. 그 책임 있는 투자 예. 원칙이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SDG와 이제 맞물려서 지금 기업의 이윤을 내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탄소, 환경을 피폐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것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 어떤 이 책임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야 돼. 가버넌스. 예. 전부 다 그 참 한 세트로 다 움직여야 되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 협정이든지 SDG라는 것이 다 그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예.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10대 원칙이 있는데 거기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인권 문제 같은 거 예. 있죠. 기업에 늘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기업에서 양성평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기업의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채용을 하느냐 예. 등등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투명성, 뭐 예. 부패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이 이런 것이 나중에 PRI라는 거로 다시 또 저기가 되고 이제는 ESG를 아주 기업 경영에 하나의 그 큰 그 잣대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ESG에 있어서 이제 약한 점은 SDG는 하나의 그 UN이라는 그 전체 틀에서 아주 체제화가 돼 있고 예. 거의 뭐 법제화가 돼 있고 ESG는 그렇게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죠. 할수 있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막 그 남발이 되고 뭐 이걸 그 감시하는 그 기구도 뭐 600개, 세계 600개 이상이나 막 되고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예.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벌써 한 20여 개 이상의 그 어떤 아카데미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ESG 아카데미에서 ESG를 갖다 가르치는 기업에도 ESG를 담당하는 책임 부서가 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건 다 좋은 현상이죠. 이 ESG 경영이 강화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냐, 이 친환경이라는 것으로 또 포장을 해서 선진국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제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또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될 것이냐 뭐 이런 그 또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계속해서 이런 큰 흐름으로 될 건지.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개도국의 문제는 주로 이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상당히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인프라 기반이 약하고 우선 재정 능력이 약하고 과학 기술의 그 능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도국을 전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을 하는 과정에 이런 그 ESG의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나라들도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ESG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 그
최빈곤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선진국들이 그 유엔의 그 결정에 따라서 GNI의 0.7%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아. 여기에 KCOC의 역할이 있다. 예. 여기에 NGO, 예.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다. 시민사회가요, 우리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국민만 그 세계 시민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그 아까 총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엔나에도 지금 센터를 세우고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 그 KCOC를 포함한 또 개별 그 NGO 단체들이 굉장히 그 지난 20여 년 동안 역점을 두고 해온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의 확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그 기본 철학이 되거든요. 이게 그 바탕이 돼야지 이러한 개발 협력,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확 안 다가와서 세계 시민 할 때 이 개발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인식이 있는데, 일반 이제 그 대중으로 가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세계 시민이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혹시 그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면서 예. 가장 그 좀 아쉽게 이렇게 생각한 것이, 특히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세계 시민 의식의 그 결여. 그러니까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었습니다. 내셔널 리더, 예.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경계 안에 갇힌 그렇죠. 울타리 국가의 안에. 울타리 안에 갇힌 리더들은 될지 모르지만은 예. 전 세계를 망라하는 이러한 그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진 지도자는 참 드물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예. 통신, 그 교통 이런 발전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그 지구에 불과하거든요. 행성에 하나의 불과하거든요. 작은 또 행성이죠. 하나의 작은 행성입니다. 예. 이런 것을 제가 제일 먼저 그 아주 가슴 깊이 느낀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8살 때 예. 그 한국의 그 적십자 대표로 해서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예.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대화를 잘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냉전이 아주 그냥 한참 심했기 때문에 뭐 미국, 소련 이런 데는 대화를 안 했거든요, 지도들 간에.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좀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럼 그게 몇 년도입니까? 벌써 1962년이죠. 62년인데 예. 벌써 그 당시에 국경이라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저한테 아주 상당히 크게 다가왔죠. 예. 어린 소견이었지만은, 예. 내가 좀 뭘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났었을 때 보니까 그런 세계 시민 정신의 참 결여, 이런 것이 더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아동바동 싸우는 겁니다. 이 글로벌 시리즌십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예. 이래서 비엔나의 글로벌 시리즌십 센터를 만든 겁니다. 좀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게 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좀 나누고 예. 그 쉐어하고 쉐어링 앤 기빙 예. 막 이런 그 정신을 갖는 것이 좀 세계 시민 정신이다. 예. 우리 한국에서 이 세계 시민 정신이랄까, 이 세계 시민 의식을 좀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그 측면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요, 그 교육에 있어서 이런 그 세계 시민 교육 정신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우리도 이제 이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많은 그 청소년들을 해외에 그 볼런티어로 다 이렇게 내보내는데 봉사단으로 내보내죠.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세계 시민 정신의 그 발로다, 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국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한국의 위상은 급격하게 이제 그 변화되고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위상이 상승한 만큼 또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위상 변화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피부에 체감할 수 있게 아마 느끼신 분이 총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 한 뭐 50여 년간 그 한국의 위상 변화에 가장 특징적인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 우리나라도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이제 코이카를 설립을 했고 또 평화유지군에도 또 저 우리 군인들을 좀 기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기여가 국제사회가 정한 여러 가지 그 타겟나 그러한 그 기준 이런 데 적합하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유엔의 도움으로 그 우리 그 안보를 지켰죠. 그 다음에 유엔 및 많은 그 선진국들의 그 경제사회 원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참 교육을 받은 이런 그 상황이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가 제대로 없어서 그 유네스코에서 준 종이로 프린트를 인쇄를 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받은 거죠.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또 유엔에서 보면은 유엔 분담금을 그 경제적인 그 수준으로 봐서 낼 때 11번째로 우리가 많이 내는데 세금 내는 건 뭐 아주 꼬박꼬박 내는데 그야말로 자발적인 그 분담금, 자발적인 그 사업금 이런 데는 상당히 그 인색하다. 그리고 전부 다 그런 것도 한국 위주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엔이 정한 그 각국의 그 GDP 0.7%를 그 좀 매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0.15%뿐이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OECD 37개국 그 소위 그 선진국에서는 하여튼 끝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이러한 그 아주 참 수치스러운 그 지경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남을 위하는 또 세계 시민 정신을 방에 바탕을 둔 그 국제 협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청년 그 세대에게 좀 이렇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여쭌다면은 전 그 늘 청소년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 큰 그 꿈을 가져라, 큰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가슴은 그냥 이 열정, 자기 희망 이런 것을 하면 가슴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부족한 거는 그 일종의 그 컴패션, 남을 위하는 이러한 게 없다. 남과 같이 가는 이러한 그 배려의 정신 이런 것도 같이 가지면은 패션과 컴패션을 같이 가질 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리즌이 되는 겁니다. 연민, 그렇죠. 같이 가져야 공감과 연민이죠. 그걸 같이 해야 된다. 그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팬데믹 이후에 그 세상은 사실
굉장히 갈림길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불평등 또 이 양극화, 이 격차가 과거에는 좀 그 단순히 빈부격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그 자산격차라는 또 새로운 차원이 이게 이게 부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풀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그 이제 상황에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이라든지 격차가 사실 이게 더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과연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가 과연 있을까? 그것을 반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요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고통의 시기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첫째는 팬데믹 그 자체만 보면은 또다시 우리가 이러한 그 팬데믹의 또 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다른 팬데믹이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팬데믹은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팬데믹이 주는 사회에 준 영향이 어떤 빈부의 격차 이런 걸 더 심화시킨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갖다 잘 봐서 우리가 이 SDG라든지 기후변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그 어떤 상당한 그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진국들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의무감이 있다. 개도국들이 같이 성장해서 올라올 때야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그 참 지속 가능한 사회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개발 협력의 목표이자 또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불평등 그리고 또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것을 넘어서서 속에 들어있는 그 숨어있는 본질을 성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지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